먼저 21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윤건영 당선인에게 총선 이후 전망, 또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에게 주어진 과제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윤건영 당선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축하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며칠 지나긴 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요새도 계속 바쁘시죠? 예, 계속 감사 인사 지역 네. 돌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이제 표현을 하기를 이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네. 네이밍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어떠신지, 어떤 기분이세요? 일단 부담스럽고요. 예.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부이기 때문에 예. 복심이라든지 측근 정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과 다른 측면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본격적인 질문 시작하기 전에 조금 여담을 한 번 더 네네네. 여쭤보면,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과 어떤 뭐 전화 통화라든지 어떤 교감이 좀 있으셨는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한가하시지가 않으시고요. 네. 예. 전혀 알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로을에서 이제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이제 상대가 옆 지역구에서 이제 옮겨온 일명 네. 이제 언론들은 또 자객공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네. 했습니다. 삼선의 미래통합당 이제 김용태 의원과 이제 맞대결을 펼쳤는데 선거 과정 중에서 좀 어떤 점이 기억에 좀 많이 남으세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서 콜센터 집단 감염 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아직도 그 상처가 네. 완전하게 치유됐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콜센터 집단 감염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거리에서 만나면 예. 흠칫흠칫 놀라기도 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이제 입주해 계셨죠? 예, 사무실이. 맞습니다. 그 네, 이후에도 네. 계속 그 사무실을 쓰셨나요? 아니면 사무실을 옮겼고요. 아. 그 사무실은 후원의 사무실로 저희가 예. 썼습니다. 예. 네. 그럼 그때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우선 저희 저희 선거를 도와주시던 자원봉사자 전원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사무실도 바로 조기에 폐쇄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이 좀 알아주셨죠. 네.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선거 운동 과정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그때 당시 집단 감염이 이제 수도권에서도 좀 나타나는 네. 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상황의 엄중함 또 위태로움 또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맞습니다. 제일 전선의 최앞에서 예.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런 문제점들을 느꼈고요. 예. 왜냐하면 콜센터 집단 감염이 있자 그 지역에는 식당 매출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활동 자체가 예. 굉장히 수세적이고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를 가장 전선에서 부딪혔던 거였고 사실 선거운동 하는 것도 좀 송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구로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박영선 장관이 이제 4선인가요? 그쪽에서? 3선, 삼선. 지역으로는 3선. 지역으로는 이제 3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계셨던 곳이고 민주당의 이제 텃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만나 보니까 어떤 얘기들 많이 하시던가요? 우선 선거는 어디든 쉬운 선거가 없습니다. 네. 뭐 이번 선거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네. 그것도 아직도 진행형이고 그래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선거 기간 내에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그때의 기억들을 갖고 이제 국회로 네. 이제 다음 달 이제 말부터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네. 정치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이번 총선에서 이제 180석의 이제 거대 여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세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네. 우선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해 봐라라는 게 제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첫째도 위기 극복, 둘째도 위기 극복, 셋째도 위기 극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180석이라는 거대한 힘을 모아주신 것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라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울러서 여당에게는 더 이상 야당을 핑계대지 말아라라는 주문이 또 한편에 있는 거고요. 야당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그런 발목 잡기 더 이상 그만둬라. 예. 경제 민생에 대해서는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해라. 그런 주문들이 동시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에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또 뭐랄까요, 몸을 낮추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180석이라는 게 이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과거 열린우리당이 이제 152석을 얻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릴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게 비추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열린우리당 당시에 2004년도에 152석을 얻을 때 청와대 정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예.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일이고요. 민심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당 지도부나 예. 지금의 민주당 당선자들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게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지금 이 시국에선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후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맞습니다. 그걸 빠르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건 좀 어떻게 해나가야 국민들이 될까요? 180석이라는 전대미문의 의석을 여당에게 정부 여당이 힘을 모아준 것은 이번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예. 위기이지 않습니까? 세계적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당장 올해 성장률을 전부 마이너스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더 힘든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불을 끌 때는 소방관들이 불을 끌 때는 불을 끄는데 우선 집중해야 됩니다. 예. 이 불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는 나중 문제이지요.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우선인데 지금 시기는 바로 그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감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에서는 이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모든 가구에 이제 네. 지급하자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 통합당에서도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전부 50만 원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정부에서는 또 모든 가구에 모든 국민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난색을 또 표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21대까지 넘어갈 일은 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20대 국회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전 국민 지급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정 협의가 곧 뭐 일부 논의가 예. 비공개적으로 있었 왔고 한데 전 당정 협의는 잘 진행될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예. 다만 좀 걱정스러운 건 야당이 애초에 전 국민 지급을 공약을 했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말을 했던 황교안 대표가 이제 물러난 맞습니다. 상황이기 지도부 때문에. 공백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금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시간을 끌 이슈가 아닙니다. 예. 적시에 지급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이렇게 반대할 이슈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당선자를 포함해서 예. 도울 수 있는 뭐든지 도와서 이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오기 전에 지금 이제 예비 국회의원들 당선인들도 할 역할을 네.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번 저희가 임기는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실천적 대안을 내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폭풍이 엄청날 텐데요. 경제 민생과 관련한 대규모 국가적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울러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빠진 것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예. 사회 안전망을 이번 기회에 탄탄하게 예.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은 부분 변화가 있을 걸로 예견됩니다. 예. 정치 경제 모든 측면에서요. 그럼 코로나 이후를 국회가 제대로 준비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하실 일에 대해서 조금 더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18명, 뭐 19명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인원만 갖고도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이제 수준의 인원이거든요. 이것도 어떤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전국 어디에서 뛰었던 다 같은 후보입니다. 네. 청와대 출신이든 아니든 네. 출신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국민들께서 180석의 힘을 모아주신 것,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출신이 18분이나 당선되신 것은 청와대 출신이었다라기보다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극복을 제대로 해라. 그러기 위해선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차원이지 어디 출신이다라고 해서 이게 국민들이 더 지지를 했다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거 총선에 도전을 하신 이유, 뭐 어느 정권에서나 이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총선에서 이제 도전하는 경우는 상당히 네. 많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인사들이 이렇게 총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좀 뭐라고 크게 봐야 두 될까요?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20대 국회가 식물 국회를 넘어서 동물 국회라는 비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국회가 갖는 비효율성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너무나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아울러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국회의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아주 가까이서 두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즉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너무나 많이 인식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 의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가 갖는 중차대함 때문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자원의 총동원 속에는 청와대 출신이든 어디 출신이든 뭐 시민사회든 학계든 할 것 없이 네. 이번 선거에 압도적인 힘을 모아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들이 다 출마하자라는 차원에서 출마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꽤 많은 청와대 출신들이 출마를 하게 됐다라고 봅니다. 글쎄요. 청와대와의 소통 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긴밀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근데 정치라는 게 또 무조건 효율적인 걸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라는 건 엄연히 또 따로 존재하다 보니까 뭐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지나치게 국회에 많이 있다는 것은 또 청와대 입김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입법부의 일원이 되는 순간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국민들이 부여한 의무지 않습니까? 그거를 간과하거나 놓칠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 비효율적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민생 법안 처리에도 하세월이 걸리고 하물며 시급을 요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넉 달이 걸렸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본예산, 국가 예산도 제때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예. 이런 지점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정무 쪽에서도 일을 하셨고 뭐 네. 상황실장도 그렇고 이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요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네. 당 내에서도 당선인에게 좀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청와대와의 어떤 의견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부탁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7년 7개월 동안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예. 위기일수록 당정청이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아울러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당정청 간의 이 긴밀한 의사소통이 다소 이완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청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 또는 뭐 이렇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어떤 역할이든지 마다하지 않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제 다른 청와대 인사들도 있잖아요. 뭐 네. 그분들과 그 같은 역할들을 좀 그러니까 뭐 다 같은 역할이라고 안 하겠지만 또 어느 라인 또 다른 라인 이런 식으로 좀 라인도 맡아가면서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이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워낙 뭐 다양한 영역에서 오셨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북 특사 두 번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네. 판문점에서 남북미 회동도 네. 있었고 지금 남북 상태는 교착 상황인 상황이고 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맞습니다.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계속 이렇게 둘 수는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 후반기
좀 국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네. 다소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게 남북 이슈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문제고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차대한 이슈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정이 허락되는 한 네. 조금씩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는 게 우선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건협력과 방역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과 북은 지금 육로로 서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례에서도 보듯이 예. 방역과 보건협력은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또는 정부 차원의 협력 또는 교류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개별 관광도 계속해서 이제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원론적인 의미인가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개별 관광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 그리고 조건이 맞으면 추진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이라는 것은 우선 이전에 자유로워야 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남도 마찬가지고 북도 마찬가지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이 교류할 수 있는 매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북 관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실장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선인 관련 얘기는 아니지만 한 번 더 여쭤보게 되는데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이제 뭐 고민정 후보 당선인의 이제 지원 유세도 하긴 했지만 일단 정계 은퇴는 한 상황이지만 이후에도 또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거다라는 역할론은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쭤봅니다. 어떤 식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좀 보시는 게 있나요? 본인이 아니어서 네. 말씀드리기가 좀 저합니다만 예.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당분간 정치를 떠나 있겠다라는 뜻을 잘 살려주는 게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21대 국회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20대 국회 안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론이 나야 될 것 같고 네. 21대 국회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네. 그 이후에 펼쳐질 그 후폭풍을 최대한 막아내는 신속하게 네. 그런 부분들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80석이라는 압도적 힘을 여당에게 모아줬고 야당에게는 채찍질을 들었던 선거가 이번 21대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심에 부합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 민심은 뭐냐라고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조기에 속도감 있게 극복하라라는 게 저는 민심, 즉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21대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 준다면 어떤 예를 게 있을까요? 들면 이번 경제 위기는 그 넓이와 폭이 굉장히 깊을 걸로 예상되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 민생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IMF 국난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경제 민생 프로젝트 하에서 내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수를. 예. 내수를 살려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빈틈이 있는 곳은 무엇인지 살피는 것도 중차대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각오 한마디 뭐 짧고 굵게 들려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다 각오셨지만 네, 한마디 더 부탁드립니다. 그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을에서 당선된 윤건영 당선인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